자, 그럼 30쪽 나와 있는 세율에 관한 것을 한번 보자. 30쪽인가요? 자, 우리가 30쪽에 보면은 인세, 물세까지 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 방법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말만 들어보죠. 누진세율이다 그랬으면은 뭐냐? 전기요금 누진제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고 이걸 넘었을 때마다 세율이 비싸지는 거. 이게 바로 깔고 들어간다 그래서 누진세율이라 얘기합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비싸진다 그래서 초과할 때마다 비싸진다.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하고, 비례세율이다 그랬으면은 뭐냐? 금액이 커도 10% 부가가치세죠. 금액이 적어도 10% 항상 일정한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비례세율. 그 다음 세율은 금액 크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 올라간다. 이런 세율을 뭐라고 그러죠? 초과 누진세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큰 의미 없습니다. 과세표준 공식 아까 배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이런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비례세율이라고 그러고, 소득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있죠. 6%부터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소득세면 1200만 원까지는 6%입니다.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만 적용해. 근데 1200만 원 초과하면은 15%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이 두 개가 적용이 돼요. 괜히 설명했네. 1200,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면 괜히 했다 이거예요. 1200까지는 6% 적용하고 초과되는 300만 원은 15% 적용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늘어난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요걸 우리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구간세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하나 요거하고 지울게요. 1200만 원까지는 6%다 이렇게 나오죠. 초과되면 15%다. 그럼 요 구간까지는 6%, 초과되는 구간은 요거, 그 다음은 요거. 단계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기차요금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초과되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의 대표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전문가들은 구간세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공부할 때는 초과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어디가 대화 나눌 때 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 적용해, 공부 좀 했네. 소득세는 구간세율 적용해, 경력자네. 이렇게 용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어디가 얘기하면 소득세 무슨 세율 그러면 구간세율 적용합니다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어야죠. 더 이상 했다 들통나니까. 거기까지만 막아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 이름의 뜻만 알면 되죠.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기준금액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늘어나는 것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31쪽에 보면 7번 밑줄 독립성에 따른 분류 왕별 표시해야 되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이제 머리를 좀 비우셔야 되는데 이거죠.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조그맣게 쓸게요.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독립세다. 독립세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세 개념이죠.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이게 바로 다 독립세가 돼요. 대부분의 세금이 다 독립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셔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종부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다 독립세죠. 그러면 독립세 5개는 꼭 알아둬야죠.
그런데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 부가세라는 건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이 세금이 따로 있죠. 그러나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줄임말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세금.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본세에 따라다니는 추가세 성격이 있는 거죠. 본세가 있어야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딱 두 가지만 친해주면 되는데, 자, 첫째는 지방교육세,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표정이 하나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 더 합니다.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 따라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연결대로 공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첫째, 취득세 배우게 되죠. 취득세는 본세입니다. 혼자 나타날 수 있어요. 독립세예요. 얘는 뭐가 쫓아다닌다 그랬습니까? 취득세는?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외워버리세요. 세율까지. 오늘 어렵게 공부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죠? 10%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방교육세. 어우, 잘하시네요. 몇 프로? 20%. 요거는 외우세요. 그럼 공부한 김에 그냥 끝내버릴까요? 끝내버려요? 안 돼. 더 어려워서 안 돼. 감면받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도, 이것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해서 취득세,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몇 개를 더 추가해서 내야 되죠. 2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여기서 말하는 10%, 20%는 본세의 10%, 본세의 2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것이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죠? 20%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산세. 재산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부자가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내요? 부자가 내니까 너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세금을 더 걷자. 좋은 일에, 세법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야, 너 부자지? 부자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좋은 일에 내놔. 좋은 일은 다 무슨 세금이에요? 농어촌 특별세. 얘는 몇 프로가 되죠? 20%. 혼자 튄다는 거. 혼자 튄다는 거. 농어촌 특별세는 10%입니다. 취득세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입니다. 부동산 부자. 부동산 부자는 좋은 일에 돈을 곱빼기를 내놔야 됩니다. 해서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내야 된다. 얘는 10%인데 얘만 20%라는 것. 혼자 튀니까 튀는 게 시험에 곧잘 나오겠죠. 세율 나오면 숫자가 요거예요. 10% 아니면 20%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얘가 10% 나올 때가 있단 얘기죠. 얘가 20% 나올 때도 있단 얘기죠. 그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 그러면은 소득세 앞으로 배우겠죠. 소득세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느냐?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요.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니는데 항상 지방소득세도 몇 프로냐? 1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10% 아니면 20%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죠. 10% 아니면 20%.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두 가지로 출제될 수밖에 없죠. 부가 쫓아다니는 세금, 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든가 10% 20%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연결이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세율이 맞냐 틀리냐 나오면 땡큐란 얘기죠. 해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이거 알아두면 끝나요. 독립세와 부가세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깎아줄 때가 있거든요. 감면은 다음에 이렇게 써줬죠. 그죠? 지금 공부하면 더 숫자가 머리 아프니까 여기다 써놔야 나중에 증빙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감면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1쪽에 7번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부가세 박스도 크게 나와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만 써서 공부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연결 저렇게만 공부하시면 거기 있는 박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 깔고 누우셔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 쏠쏠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계산한 금액과 전문가가 계산한 금액과 똑같았을 때 아주 희열이 납니다. 그죠? 얼마나 내 자신이 대단해요. 그죠? 내가 계산한 거랑 전문가가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왔을 때 그 희열. 표정들이 그게 될까? 이런 표정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도 배웠잖아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일단 본세를 계산하고 요거에 대해서 곱하기 요것만 해서 같이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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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잘 보셨어요? 요걸 못 보셔서 그래. 감면은 다음에. 감면은 다음에. 이건 그래요. 말 나온 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해줘야죠. 그죠? 감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세법의 전부. 이래서 또 강의하게 되네. 그럼 감면은 다음에 no. 지금 감면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감면이다 그럼 세법은 이렇게 됩니다. 너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째째하게 세금 그냥 요거 100만 원 깎아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은 뭐냐? 너 세금을 깎아줬으면 너 깎아준 만큼 좀 좋은 일에 돈 좀 끄집어내라. 따라서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다시 걷어요. 거둘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10%란 말이에요. 그렇죠? 취득할 때도 10%, 양도할 때도 이제 나중에 10% 내는데 감면을 해주면은 20% 농특세를 다시 뺏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감면을 해줬으면 너 100만 원 깎아줬으니까 그 중에 20%, 20만 원 좋은 일에 좀 내놔. 그래서 걷는 게 뭐가 되죠?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감면을 해줬을 때만 얘가 20%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소득세 맨 밑에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동그라미 감면을 해줬을 때 20% 농어촌 특별을 걷습니다. 만약에 감면이 없다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만 몇 프로 걷어요? 10% 걷는 거죠. 오케이? 노 대답이 없어서 취득세도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취득세도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또 나왔죠. 거기에 무슨 세액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감면해주면 몇 프로 뜯어냅니까? 뜯어낸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법은 이거예요. 너 감면을 해줬다.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20% 내놔라.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뭐가 돼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에다 쓰면은 다 좋은 일이에요.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친구한테 취득세 100만 원 깎아줄게. 대신에 농어촌에 쓰게 20만 원만 줘. 그럼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100만 원 깎아주고 100만 원 깎아줄게. 나 술 마실래 20만 원만 줘. 난리가 나죠. 농어촌에 쓴다니까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취득세 감면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사고 파는 세금을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로 몇 프로 다시 받는다? 20%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사는 거에 들어간 거니까 20% 감면. 그럼 감면이 나와 있는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다시 말해서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제도가 있다. 감면을 해주면은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걷는다? 20% 걷는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세금에 감면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예요. 재산세, 종부세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재산세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깎아주는 건 없고 대부분이 뭐예요? 비과세, 아예 포기한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파는 유통에 관련된 세금에서 감면을 받으면은 감면받은 세액의 몇 프로? 20%를 다시 걷는다. 어떤 세금으로?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감면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만 나온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사고 팔 때 세금에 대해서 감면제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은 너 깎아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토해내라. 몇 프로? 20%. 어디에 쓰게? 농어촌에 쓰게. 됐습니까? 예. 응? 요거는 감면이랑 관계없이 양도했으면 세금 내야죠. 세금 내면 무조건 10%가 지방소득세로 떨궈지고 감면 받은 금액이 있을 때만 요거와 별도로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20% 농어촌 특별세를 걷습니다. 요거랑 별도예요, 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 감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 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유, 고마워요. 질문해 줘서. 아는 거 질문해 줘서 고맙습니다. 32쪽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 이것도 왕별 표시하세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 유통과세와 있고 보유과세, 이건 뜻만 하시면 되죠.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 얘기하고 가지고 있을 때가 보유과세가 된다. 이건 용어 자체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4월까지 시끄러울 겁니다. 보유세,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양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은 중과 빠져나가죠. 4월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은 10%, 3주택은 20%가 붙습니다만은 4월부터는 그렇게 되면서 보유세가 어떻게 되죠? 강화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은 아직 끄떡도 안 해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각 집값 상승하는 금액이 세금보다 초과되면은 갖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것도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설사 집값이 안 올라가더라도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조마조마하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이게 안 올라갔을 때 나한테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도 중과세 되는 것도 뭐예요? 이승계 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지금 그 기준 조정 지역 안에 있는 것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까짓 거 하든 말든 중과세 없으니까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금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러분들은 땡큐예요. 지금 저 중개업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힘들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개업하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돼 있을 거니까 좋은 기회란 얘기죠. 이렇게 추운 날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주차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일일이 사람 만나서 대꾸하기도 안 해도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행복. 근데 요걸 잘해서 합격을 한 방에 끝나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략 평정이 되고 정권이 중간 정도 가고 나면 이제 안정권 내에 들어서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다시 정권 대선되게 되면 또 휘말리는 시기가 꼭 한 1년 있습니다. 그때만 잘 견디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붙어서 사장님 되시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바로 그건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간단인데 어려웁니다. 요거와 같이 어려운 건데 단계가 있죠. 첫째,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느냐, 바로 요건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경험은 취득, 양도,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유통과세, 줄여서 유통세라고 얘기하고,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유과세, 줄여서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취득과 양도, 유통 단계에 있는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된다는 거. 사올 때 한 번, 팔 때 한 번. 그러니까 한 방이란 얘기죠. 그런데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다가 안 밀리니까 이게 안 맥히면은 보유세 강화 들어가죠. 매년 끈덕지게 너 팔 때까지 내가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보유세 강화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2018년은 보유세가 강화되던 양도, 유통세가 과세되던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출석이나 열심히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잘 외우시고. 그러면 취득 단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여기서 취득과는 요거죠. 요 두 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첫째, 취득세 뭐가 쫓아다닌다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들어가겠죠. 사올 때 단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두 개죠. 재산세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양도하면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여기에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감면을 해줬을 때,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질문 들어와서, 감면을 해주면 뭘 또 벗는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부동산,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그죠? 2017년에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유세 강화되고 양도세 중과되니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소득세네요. 사업소득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건 양도소득세건 소득세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느냐?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소득세는 임대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죠. 여기 소득세에는 항상 10% 뭐가 붙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죠. 농어촌, 어디 갔어요? 농어촌, 농어촌 특별세다 그랬으면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여기까지 갔어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다. 과거의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모든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건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사올 때 붙고 팔 때 붙고 다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돼요. 끝.
얘는 몰라도 되고 얘만 신경 쓰면 되죠. 농어촌은 모든 단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 걸친 게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 사올 때 나타나겠죠. 지방교육세 보유할 때 나타나죠. 양도할 때는 없어요. 따라서 요 두 가지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양다리인데 어디와 어디가 되는 거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취득 보유. 그럼 또 마지막 보죠. 지방소득세가 여기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여긴 없어요. 지방소득세다 그래도 양다리 걸쳤는데 어디와 어디가 되는 거죠? 보유와 양도. 여기 있는 게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부과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양다리 걸친 거 어디에 양다리 걸쳤냐? 근데 어디에 양다리 걸쳤냐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따져보세요. 소득세라는 건 뭐죠? 어떨 때 내는 세금이죠? 소득이 뭐죠? 수입이 뭐죠? 돈이 다 수입이에요? 그죠? 돈 들어온 거. 돈 들어왔을 때 내는 게 소득세예요. 팔았어요. 돈 들어오죠. 가지고 있어요. 집세 들어오겠죠. 그 다음 사면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에는 돈이 나가니까 소득세가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취득은 물건이 들어온 대신에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면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소득세는 돈이 들어올 때, 어떨 때? 집을 보유하거나 상가를 보유하면 집세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소득세 내야 돼요. 양도하면 목돈이 들어와요. 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양다리 걸쳤지만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죠. 돈 들어왔을 때 내는 게 소득세니까 보유와 양도뿐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돈이 들어온대요. 돈이 나가는 거죠. 소득세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취득과 보유만 공부하시면, 지방교육세다 공부하시면 지방소득세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돈 들어왔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서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세 글자죠. 농어촌 모든 단계란 얘기야. 농어촌이면 모든 게 통과가 돼요. 여러분한테 그러죠. 자, 10,000원만 주세요. KTX 요금에 쓸게요. 뭐야? 이러지만 좋은 일에 딸랑딸랑 빨간 옷 입고서 자선남배에다 돈 내세요. 막 10만원, 100만원 내잖아요. 이게 조세 저항이거든요. 농어촌에다 쓴다 그러면 저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얘와 같이 공부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익숙해져야 얘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단계 요거는 꼭 중요합니다. 별 표시 하나도 되겠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고 양다리 걸치는 조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 같이 과세되는 조세는 정답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요렇게 소득세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이거 많이 배웠는데 근데 지방자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소득세라는 건 돈이 들어와야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게 33쪽 맨 위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걸 동시부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취득과 보유 동시부가 양다리 걸친 거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동시에 부과되는 건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모든 단계 양다리 세 다리 걸친 거, 세 다리 걸친 건 농어촌 하나만 공부하세요. 과거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만은 농어촌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농어촌 그러면 세 다리 걸치는 게 되더라.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33쪽에 지방세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 정의는 뒤로 넘어가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하나씩 간단히 본다면 6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밑줄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나왔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데 거기다 또 하나 같이 공부할까요? 수량이나 면적이 나오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 그 다음 동그라미 가액. 가액으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종가세. 헷갈리죠? 가액으로 나오면 종가세고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이 나오면 뭐가 되죠? 종량세. 오케이? 금액이 나오면 가액이 나오면 종가세. 수량량이 나오면 종량세.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 표준세율. 이것도 앞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에서 꼭 나옵니다. 표준세율의 뜻만 하시면 돼요. 표준세율은 뭐냐?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돼야 되는 세율.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얘는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방세에서만. 어디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나오는 세율을 뭐라고 그러죠? 표준세율. 그러니까 용어가 입에 익어야 돼요. 앞으로 당분간 표준세율이란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요거에 대한 수치도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세율이다 그러면 지방세를 적용하기 위한 세율을 말하더라. 끝.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납세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보면은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 납세자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나누죠. 첫째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얘가 쓰기 싫다 이게. 그 다음에 보증인. 세 가지만 일단 볼까요? 세 가지만 해볼까요?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나왔습니다. 먼저 보증인부터 갈까요? 요거죠. 내가 은행에 대출금 상환일자가 내일이에요. 근데 돈 나올 때가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 은행에 가서 어떡하죠? 연장 신청하죠. 연장 신청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은행아, 내가 내일이 상환일자인데 돈이 좀 지금 딸린다. 그러니까 한 달만 연기 좀 해다오.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고객님인데 알았어요. 대신에 사장님은 믿지만 돈은 못 믿으니까 보증인 한 사람만 세워주세요. 이러죠. 그 채무에 대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세금을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하고 싶어요. 야, 세무서야, 내 사업 이거 굉장히 불났다든가 이런 일이 있겠죠. 불나가지고 이거 사업에 지장이 많어. 부도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금을 6개월간 좀 연기 좀 해다오. 그럼 세무서 직원이 그래요. 은행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기해드릴게요. 단 보증인 한 명만 세우세요. 요거는 세금의 납부를 우리가 보증 서는 사람, 요걸 뭐라고 그러죠? 보증인이 되죠. 만약에 이분이 내 사업에 보증을 했어요. 내가 법인세가, 예를 들어 법인세가 10억이 있는데 요거에 관한 10억만큼 보증 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보증인. 그럼 내가 원래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누가 납세할 의무가 있죠? 이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요, 세금을 떼어먹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예요. 네가 아니면 보증인에게 걷겠다 이거죠. 또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요건 뭐냐? 요런 말이 나오죠. 본래 납세 의무자.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름. 그렇죠. 가름이 뭐죠? 대신이란 얘기죠. 이건 좀 이해가 좀 유치합니다만은 바깥분이 사고 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걸 누가 부담해요? 부인이 해야 되겠죠. 만만한 거. 제일 이해 빠른 게 이거예요. 조금 얘가 이상합니다만은 편하게 본다면은 본인 바깥 사고 치신 분은 1차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럼 본래 납세 의무자가 못 갚을 경우에는 대신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제2차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동업하는 경우에 많이 있겠죠. 동업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1차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라든가 창업주 오너라든가, 그 다음 두 번째 2차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렇죠. 대주주 동업자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못 내서 그러면 회사 재산으로 압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 같이 동등하게, 요게 연대 납세 의무자. 요거는 이 순서가 있죠. 요거는 수평적 개념이 되겠죠. 동업자 개념이 되고, 요거는 1순위, 2순위 수직적 개념이 있겠죠. 남편하고 부인이 수직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보증인은 빚보증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부하게 되면 다 납세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납세자 안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긴 안 써 있습니다만은 뭐가 항상 들어가야 되느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이건 본인. 내가 못 내면 동업자에게 걷겠다. 내가 못 내면은 와이프한테 걷겠다. 내가 못 내면은 보증인한테 걷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런 납세자의 범위가 되는 거죠. 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납세자다 그러면 첫째 줄 8번에 나와 있죠. 밑줄 납세 의무자, 거기에는 괄호 안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9번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고, 10번 거기 나왔네. 2차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밑줄 납세자를 어떻게 해서 가름하여, 가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신한다는 얘기죠. 바깥분 사고 많이 치시는 분은 진짜 제2차 납세 의무자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 하든가. 어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원래 사장님 이렇게 똑소리가 나시는 분 같아갖고 바깥분 사고 쳐도 괜찮겠어요. 그죠?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사고 치불만 해줘. 그죠? 예? 자, 11번 보증인 나왔습니다. 보증인에서 거기 나왔죠? 납세자의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사람을 말한다. 거기에서 보면은 가산금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체납 처분비도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에 관련된 의무를 보증 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5쪽 나왔습니다. 나머지 거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17번 밑줄 법정, 신고, 기한이 나왔습니다. 신고, 기한이 나왔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기간이라는 말과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간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기간이라고 그러고, 기간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러죠?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라는 건 기간의 마지막, 끝. 그럼 거기에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지방세, 국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박스에 법정 신고 기간 및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조건 별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동시에 나와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드실 건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취득세 단원에서.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취득세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취득세는 원칙만으로 알고 갑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 보시고, 두 번째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 내란 얘기예요. 이것도 등록면허세 시간에서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밑줄 2개월 이내. 이것도 참 사연이 많은 거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이 되죠? 5월 달. 근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요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뒤에 배울 건데 1년에 한 번만 팔았다. 그럼 예정신고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여러 번 부동산 팔았다. 그럼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아파트를 2017년 5월 달에 하나 팔았다. 그럼 이번 연도 5월 달에 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2017년 5월 15일에 양도했다 그랬으면은 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6월 달, 7월 달 언제까지? 7월 말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건 꼭 알아두셔요. 이것 해서 예정신고라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상식적 실무용으로 알아두셔요. 옛날에는 5월 달에 한꺼번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정신고를, 그러니까 돈을 빨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너 집 팔아, 이것도 속뜻이 뭔지 알아요? 너 집 팔았다며? 돈 딴 데다 쓰지 마. 2개월 이내 걷겠다는 뜻이에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신고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안 하면 어떡할까요? 봐요.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양도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어떡할까요? 벌칙이 나오죠. 벌칙이 바로 이따 배우겠습니다. 가산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라? 그럼 그때까지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실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36쪽에 보면은 22번 납세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지만 미리 한번 설명할게요. 재산세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이죠. 주택은 반반씩 두 번에 내죠. 자, 볼게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앞에 월만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오늘은 7월. 몇 월? 토지는 몇 월? 9월. 주택은 두 번. 2분의 1 반은 7월. 2분의 1 반은 9월. 두 번의 고지서 갑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 알아둘게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12월 달에 대부분 11월 말까지 고지서 갑니다. 원래 5일 전까지 고지서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앞으로 재산세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 날짜에 관한 것 알아두시고요. 23번 가산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